안녕하세요. 120회 대비 합숙 2일차 문제를 출제한 120회 정보관리기술사 조성준입니다. 이 시점에 보면 많이들 힘들고 지치실 텐데요.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동안만 조금 더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정리하시면은 지금 갖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점수에서 적어도 플러스 3점 이상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긴장감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좀 더 학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총평을 이제 시작할 텐데요. 제가 출제한 문제는 1번부터 7번까지 1교시 문제를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응용으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세 번째 문제, 피싱 해저 서비스. 그렇게 해서 1교시는 총 18문제를 준비를 했고, 이제 2교시는 1번부터 3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한 두세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한 번씩은 다 답안을 작성해 보셨고,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써머노트에 있을 텐데요. 마지막 합숙 점검차 작성을 해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만 더 채워주시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번부터 이제 그 총평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문제는 이제 IT 투자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정량적,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출 토픽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128회 정보 관리 1교시에도 나왔고 127회에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125회에서도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125회 때 2교시형으로 출제된 부분에서 이제 정량적,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 항목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BSC 전략 맵을 도출하시오라는 2교시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을 1교시로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교시 그 1단락에서는 반드시 이제 그 개요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정량적, 정성적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그 IT 투자에 대한 어떤 비가시성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이제 가시화 시켜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그리고 생산성 패러독스에 대한 극복을 한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비과시화 투자에 대한 어떤 비가시화에 대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그 투자 성과 평가에 따른 부분을 같이 답안에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량적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량적 평가에 대한 부분은 여기 다들 작성해 주셨겠지만 그 ROI, MPV, IRR, PP, 페이백 피어리드 이렇게 이제 다들 작성을 잘 해주셨어요. 다만 이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약어로 이제 다들 이제 작성을 해주시잖아요. 약어로 작성을 해주셨는데 여기다 플레임이라든지 혹은 투자 수익률 혹은 순현재 가치 이런 부분을 조금 같이 그 한글로 이제 이제 풀네임이라든지 이제 한글로 이제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량적 평가는 어떤 그 기존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과거, 그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도출했다라면 어떤 미래 시점에 대한 부분을 어,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성적 평가를 도출한다, 정성 평가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밸류 체인, 그다음에 BCG 매트릭스, 그다음에 정보와 평가, 그다음에 정보 경제학 이런 부분을 좀 풍부하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수식 부분이 이제 도출됐다라면은 정성적 평가에서는 아마 이렇게 조금 추상화된 개념도로 개념도 설명 특징 부분을 같이 이제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맷으로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3단락이죠. 3단락에서는 이제 그 다중 접근 방식, 비즈니스 ITBSC로 이제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정성적 항목과 정량적 항목을 모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단글을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ITBSC로 이렇게 도식화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제, TSDB죠. 예,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냈고, 이거는 이제 신규 문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거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합숙에서 이제 전혀
않았던 문제인데, 이 부분을 이제 그 답안을 풀어주신 부분, 답안을 봤을 때 보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 시계열 데이터 분석, 우리 아리마 토픽 있잖아요. 그 관점으로 많이 작성을 해주셨는데, 물론 요게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위해서, 용이하게 위해서, 분석을 용이하기 위해서 저장, 수집, 이런 부분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엔진 관점으로 조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T 어떤 센서 데이터라든지 어떤 주가 데이터, 초당 막 수집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쏟아내는 테라바이트급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키 인덱스로 가진다. 시간을 축으로, 혹은 시간을 키 인덱스로 가지고 시간, 값상을 이루는 실시간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최적화된 어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는 어떤 시계 데이터베이스 처리 어떤 편의성. 이 앞에서 이제 개요에서 이제 나왔던 어떤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시간 처리 인덱스를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이제 정의 나와 있는 부분이죠. 다만 얘도 이제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겁니다. 트랜잭션에 따른 어떤 변경 현상이 조금 이제 제약이 있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셀렉트에서 보면 최적화되어 있지만 어떤 뭐 딜리트라든지 업데이트 기능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특징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이제 시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구성도,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들어가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장 쓰이는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인플럭스 DB가 이제 많이 쓰인다고 해요. 주요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로는 이렇게 인플럭스 DB도 있지만 오픈 TSDB라는 오픈소스 기반의, 이것도 오픈소스 기반이겠지만 그 두 가지를 많이 쓰이는데 인플럭스 DB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부 구성도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심은 이제 데이터 모델인데요. RDB, 기존의 RDB 중심을 조금 이제 표현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중심으로는 이제 버켓으로 이제 표현을 쓰고, 이 메저먼트라는 그 키워드는 이 기존의 어떤 테이블에, RDB에서 테이블에 해당하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태그셋, 태그 키, 필드 키, 타임 스탬프라고 했는데 타임 키 형태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 태그셋이 해당 인덱스 컬럼, 필드셋이 일반 컬럼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컬럼을 이렇게 구분한 거는 인덱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이렇게 성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 수집이 될 수 있고, 수집될 때마다 재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성능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요소만 인덱스를 가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 컬럼과 인덱스 컬럼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F 구성 요소는 이렇게 버켓에서는 이게 메저먼트, 태그 키, 필드 키, 타임 키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또 샤딩이죠. 시간 단위로 이렇게 샤드 그룹과 샤드 혹은 시리즈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분할돼서 이제 저장하고 조회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용이하는 부분으로 샤딩도 같이 시간 단위 축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3달러입니다. 얘는 이제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T 컴포넌트라고 제가 이제 3달러를 제시했는데, 이 인플럭스 DB 하나로만은 그 시계열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시화하고 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오픈소스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텔레그래프, 수집 모듈을 위한 텔레그래프, 시각화 도구를 위한 크로노그래프, 그다음에 아까 DB 엔진, 인플럭스 DB, 카파시터, 뭐 전송 알람 엔진, 이렇게 크게 요 앞자를 딴 거죠. TICK, 그래서 T 컴포넌트라고 해서 요 네 가지 오픈 시스템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단락도 이 부분으로 조금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뭐 많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처음 생소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어, 키워드 중심으로 시계열성 데이터 분석에 대한 용이하기 위해서 데이터 저장 관점에서 조회 관점에서 그 DB 엔진 중심으로 좀 작성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이제 가트너 10대 전략 기술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요 10대 기술은 꼭 가져가셨으면 해서
조금 그 출제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10대 전략 기술을 설명하시라고 또 그렇게 출제가 된 이력은 여태까지 없습니다. 다만 이 10대 전략 기술을 이용해서 1교시는 3달러 혹은 2교시는 4달러 혹은 그리고 3단표대 혹은 또 강글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그룹핑과 그다음에 세부 10대 기술 요소를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는 이 10대 전략 기술 중에 뭐 슈퍼앱 뭐 이런 것들도 하나를 물어보는 1교시형으로 출제된 이력도 있죠. 그만큼 이제 중요한 전략 기술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락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추상화된 개념도로 조금 가져가 봤습니다. 최적화 요소와 확장 요소, 기청 요소, 그다음에 마지막 요 세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지속 가능성 키워드로 이렇게 추상화된 도식화를 표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속 가능성 기반으로 어떤 자동적으로 지속 가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전략 기술이다. 2023년도 같은 어가 제시한 전략 기술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요 전략 기술을 세부적으로 도출하는 게 중요하죠.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기술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개척이죠. 이제 메타버스 화두가 되고 있죠. 요거 관련된 문제가 2교시용 혹은 1교시용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슈퍼앱, 그다음에 적응형 AI 이런 것들이 있죠. 시작화에서는 뭐 디지털 면역 시스템, 관찰 가능성, 응용, 그다음에 AI 신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확장은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있고 이제 무선 가치 실현. 얘는 어떤 수직적인 어떤 그런 확장성을 많이 표현을 해요. 이제 수직이라는 게 이제 보시면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제 산업별 특화된 어떤 그런 확장이 가능하다. 산업은 조금 쉽게 확장이 가능한 수직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어떤 그런 전략 기술에 대한 그룹핑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10가지 기술을 전부 다 이제 가져가시면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두음을 좀 활용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셔야 될 게 얘는 이제 그 2023년 10대 전략 기술은 반드시 그 해에 적용하는 기술은 또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0에서 1년, 1에서 2년, 2년에서 3년으로 나눠서 기업에 어떤 그 전략을 도입할 수 있는 어떤 성숙도에 맞춰서 어떤 기술을 적용하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단락에다가 어떤 발전 현황을 조금 간략하게 도식화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얘에 대한 어떤 최적 목표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머의 가속화를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전에는 뭐 또 공학적 신뢰, 어떤 인간 중심성을 위한 어떤 탄력적인 어떤 그런 기술로 보신다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같은 전략 기술이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기본 네트워크 고전 토픽 또 CIDR을 그중에서 출제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IP 지정에 대한 유형이 크게 이제 그 클래스풀이 있고 이제 클래스리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리스는 어떤 이제 부족해진 IP4 주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클래스가 없이 이제 가변적으로 식별자를 중심으로 이제 가변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분할하는 어떤 그런 기술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얘는 이제 모의고사로도 출제가 된 이력이 있으니까요. 뭐 같이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이제 CIDR의 표기법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슬래시를 기본으로 요 자릿수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 192.168.1.3하고 슬래시 24. 그래서 요 CIDR 표기법으로 우리는 IP 어드레스를 알 수 있고 동시에 이 서브넷 마스크의 어떤 그 길이를 알 수가 있는 어떤 그런 표기법으로 한눈에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나달락에서는 이제 활용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표기법을 나에다 한 번 더 풀어주시면 좋겠지만 좀 그 3단표를 전부 다 작성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 방법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서브네팅 방법과 슈퍼네팅으로 같이 접근하시면은 조금 더 유용하게 조금 답안을 작성하기에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활용 방법으로 해서 이제 서브네팅, 그다음에 슈퍼네팅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네팅 같은 경우는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좀 세분화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작성이 돼야 되겠고, 슈퍼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네트워크를 합쳐가지고 어, 표현하는 어떤 그런 기법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인데, 얘가 이제 그 산업 데이터 위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난 회차에 그리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데이터 기본법이죠. 데이터 산업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 문제도 나왔고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시에 있어서 데이터 관련법으로 이렇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나와요. 있습니다. 그 데이터 기본법은 그 2022년도 그 4월에 시행됐는데 얘는 이번 7월에 시행이 되었고 요거가 이제 그 이교시형으로도 모의고사가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서 보셔도 좋은데 음, 데이터 관련법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그 기본법과 좀 같이 묶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에 대한 정의는 일단 산업 데이터의 어떤 사용, 그 다음에 수익권을 법제화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수익을 이렇게 보장해주고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해주고 또 활성화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법안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재정 배경으로는 산업 데이터의 사용과 수익권을 법제화한다 이런 부분 반드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실상 그 이번 이달락에 나오지만 이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전략이 이제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실행이 됐는데 이 디지털 빅푸시라는 어떤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2025년까지 이제 디지털 전환을 확산시키겠다는 어떤 전략으로 내세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법으로 서 이제 제도한 게 이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크게 6장의 조문과 그 다음에 나있죠 이제 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2장과 3장, 4장, 5장 이렇게 이 중심으로 조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에서는 어떤 정책 수립에 대한 부분, 그다음 3장에서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4장에서는 선도 사업을 지원하고 마지막 그 5장에서는 활성화 측면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문 인력이 양성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3단락으로는 조금 이 부분을 같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 데이터 전환 촉진법과 데이터 기본법을 비교하는 부분. 혹은 비교가 아니더라도 관계를 조금 명시를 해주셔서 데이터 관련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답안에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데이터 개념, 정책, 추진 체계, 법적 보호, 신고, 의무, 특혜사항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상이한 부분이 있죠.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떤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발생된 어떤 이슈들도 많이 뉴스나 혹은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계를 조금 3단락에다가 도식화로 조금 묶어서 같이 작성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산업 디지털법은 어떤 데이터 기본 어떤 특별법의 성격을 띠므로 산업 데이터에서는 입법 우선 적용되지만 어떤 법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라는 부분으로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답안이 작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교가 좀 관계적으로 조금 반드시 이 데이터 기본법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만 답안에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 문제. 데이터베이스 아이솔레이션 레벨 이제 출제를 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살짝 고전 토픽이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대부분 다 데이터베이스 도메인에 모든 서브노트에 다들 작성을 하셨을 정리를 해놓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그거죠. 이제 서브노트 반복하는 횟수에 따라서 이 키워드나 도움이 이제 명확하게 도출되고 거기에 따라서 명확하게 썼으면은 그 썸만큼 조금 점수가 확보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3단락까지 명확하게 작성이 이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리가 서브노트에 이제 3단락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반복해서 가지고 최소한 얘는 1교시에서 6.5점 이상은 딱 확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시 답안 10분 내에 딱 3단락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6.5점 확보하셔가지고 어려운 문제
혹은 이제 방어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점검차, 두음도 많이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얘는 이제 그 개념이죠. 예. 트랜잭션 실행에 따라서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게끔 고립성을 유지하는 거죠. 동시선 제어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있어서 그 고립성 유지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허용하는 수준으로 조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를요. 그래서 이 나의 부분을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접근했는데 이달락 그 가에다가 이 문제점을 동시선 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 낮은 격리 수준으로 유지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더티 리드, 논 리피터블 리드, 그다음에 팬텀 리드 이렇게 로스트 업데이트도 있죠.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네, 이달락 나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언커리지 우리 두 분을 외우잖아요. 리드 언커밋, 리드 커밋, 리피터블 리드, 시리얼라이제블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레벨을 조금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락에다가는 이렇게 동시성과 일관성을 대한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작성하셔서 적정 수준의 어떤 아이솔레이션 레벨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조금 언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6.5를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 문제. SSL 핸드쉐이크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이것도 이제 그 보안에 있어서 이제 고전 토픽인데요. HTTPS의 핵심 요소죠. 핵심 요소에서 이제 그 암호화를 하는 어떤 그 방법을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핸드쉐이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암호화 통신 방법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공유하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SSL 프로토콜이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백코드 프로토콜이 있고, 그 다음에 체인지 그 사이퍼, 그죠? 체인지 사이퍼, 그 다음에 요 SS 핸드쉐이크, 그 다음에 얼러트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이것도 줌으로 이렇게 많이 외우실 텐데 그 과정에서 이 하나 SS 핸드쉐이크 과정을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쉐이크의 특징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결정하기.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암호 알고리즘을 결정한다. 사이퍼 스윗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SS 인증서를 이용한다. 그다음에 대칭키와 비대칭키를 혼합해서 사용한다.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특징을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걸 구성적으로 작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한 6가지, 단계가 6가지, 7가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전부 다 이제 도식화에 표현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런 그 HTTPS 프로토콜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조금 추상화되게 도식화를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HTTP 3웨이 핸드쉐이크를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S 핸드쉐이크를 이제 한다. 이 이후에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요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렇게 작성하면서 따라서 3단락도 용이하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3S 핸드쉐이크를 하고 동시에 또 SS 핸드쉐이크를 하기에는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HTTP 3.0 QIC를 같이 통해서 이제 뭐 제로 RTT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서 오버헤드를 낮추는 어떤 그런 프로토콜을 3단락에 제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3단락에는 어떤 보안 위협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가지고 적어도 뭐 TLS 1.3 이상의 어떤 그 프로토콜을 사용하라는 어떤 그런 강조를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좀 더 단순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은 HTTP 3.0으로 조금 그 도식화로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절차죠. 클라이언트 헬로우, 서버 헬로우 이 중심으로 조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키워드는 이제 서버 서티피케이트, 그다음에 키 익스체인지, 그다음에 서버 키 익스체인지, 클라이언트 키 익스체인지. 요 과정에서 그다음에 공개키나 대칭키 암호화를 결정하고 공개키를 대칭키를 이제 공개키로 감싸서 이제 전송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표현하는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헬로우, 그다음에 서티피케이트 과정, 키 익스체인지 과정, 이 부분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어, 후속 메시지 확장된 그 키랑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알리는 메시지, 전송 메시지를 알리는 부분을 체인지 사이퍼 스펙 뭐까지 또 같이 가져가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보안 이슈에 대해서 뭐 해스트 공격이라든지 드론 공격 이렇게 있는데 이런 보안에 대한 이슈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도 어, SSL 2.0, 3.4 이상 하지 말고 TLS 1.0 이상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HTTP 3.0을 쓰셔도 좋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조금 뒤에 있는데요. 쭉 넘겨가지고 마지막 응용 문제죠. 응용으로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파스라고 해야 되나? 이게 피싱 애저 서비스 문제죠. 이게 응용으로 선택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작성해 주신 분은 없으세요. 근데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128회 그 라스가 출제됐죠.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형, 구독형 공격, 사이버 보안 공격이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그 나온 이력이 있어가지고 꼭 관련된 어, 이 기사가 이제 이 PH 애저 서비스, 피싱 애저 서비스가 나온 이력이 있어가지고 같이 좀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그 나와야 될 게 이제 그거죠. 서비스형 피싱 플랫폼을 통한 공격이다. 플랫폼을 통한 공격이다라는 부분이죠. 나와야 될 게 이제 어떤 서비스형 공격 혹은 구독형 기반의 공격. 얘의 대상들은 이제 공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어떤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 없이 공격 관련된 어떤 피싱 관련된 공격 키트를 맞춤형으로 제작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이 피싱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공격 그런 맞춤형 피싱 키트를 제작해서 주면은 일정의 돈을 이제 구독료라든지 서비스 이용료를 내면 뭐 암묵적으로 제공해주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어떤 그런 절차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각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나왔냐 뭐죠? 다크앱이 이제 부각이 되고 혹은 어, 가상자산화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악용하기 위해서, 혹은 탈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형 PC 플랫폼이 나오고 있다. 그 최근 카페인이라는 공유 피싱 애저 서비스 플랫폼이 나와서 범죄의 진입자들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조금 같이 표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격 절차는 기존의 피싱 공격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피싱 애저 서비스 관련 플랫폼, 다크웹을 이용한 혹은 블랙마켓을 이용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비스 구독 요청을 한다라면은 내가 이제 맞춤형으로 피싱 키트 제작을 전달해 준다. 그 이후에는 피싱 관련된 공격 절차를 그대로 써주셔서 얘는 음, 이 피해자 그거죠. 이제 그 피싱 키트를 이용해가지고 리다렉션 하면은 그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이제 무심코 이제 로그인 했을 때 어떤 그런 비밀번호라든지 로그인 정보를 어, 자격증명 탈취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크레덴셜 스토핑 혹은 명확한 타겟형 공격, 스피어 피싱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풍부하게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 절차는 이렇게 PC 키트 구성 및 목표 그 다음에 이메일 발송, 연락, 자격증명 탈취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맞춤형 PC 키트를 제작한다든지 리다렉션 및 미끼 페이지를 관리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조금 만드셔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명 탈취 유형으로는 어떤 크레덴셜 스타핑 공격이라든지 피어 피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리고 이제 그 사이버 보안 공격이다 보니까 반드시 3단락으로는 이렇게 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혹은 대응 전략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확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3단락은 필수로 작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꼭 대응 방안을 3단락에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사전 점검, 사전 예방 측면과 사후 대책 측면으로 위협 탐지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대응 및 복구, 그냥 이렇게 도식화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1교시다 보니까 3단표 형태로 이제 풍부하게 가져가기는 좀 시간 관리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흐름을 있죠. 사전 점검을 하고, 사전 점검을 통해서 위협을 제거하고, 위협 탐지를 통해서 실시간 사고를 대응하는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역시 신속한 복구 및 재발 예방을 위한 어떤 방안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도식화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1교시 준비한 총 8문제고요. 2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교시를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2교시부터 항상 깜빡하는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교시 잠깐 잡고 2교시를 볼게요. 여기 있다. 2교시. 어, 2교시죠, 2교시. 이제 줌을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관리해야 되고, 끊기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으면은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2교시 같은 경우는 AI의 보안 위험, 그 다음에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련,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페르소나와 고객 여정 지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AI에 대한 보안 위협이죠. AI 모델에 대한 보안 위협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토픽으로는 그 AI 적대적 공격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조금 같이 보안 위협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그 관련 키워드를 점검차 합천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준비했던 거는 어떤 그 서비스 제공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단계별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 보안 위협을 풍부하게 한 달락에다가 대응 방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보안 위협이다 보니까 이제 보안 모델에서만 너무 집중돼서 접근되는 것보다는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다만 그 주어진 문제에서는 단계별로 그런 위협이 AI 보안 위협 모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데이터 관점이라든지 학습 데이터에 대한 관련된 보안 위협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풍부하게 당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에다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이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AI 중심사에 따른 어떤 보안 위협, 그러니까 AI 활용이 점차 부각이 되고 있는 관점에서 거기에 따른 보안도 많이 피해도 많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볼 수 있고 이교시 잠깐 채점을 해봤는데 리드문을 잠깐 많이 작성을 해주신 부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제 물어본 질문으로 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최소한 이제 첫 문제나 두 문제나 첫 번째 작성하는 문제와 두 번째 작성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가 공을 들여서 작성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리듬은 반드시 잊지 말고 꼭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읽는 거 없는 거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시점을 했다 보면은 진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듬은 꼭 빠지지 않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부각배경으로 접근했습니다. 부각배경은 많죠. 패러다임이 많아지고 알고리즘의 활용이 증대되면서 그다음에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 보안에서도 프라이버시 관련된 부분이 있어. 개인화된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많이 노출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안 위협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건 AI 모델 공격, 프라이버시 침해 이거에 따라서 어떤 안전성 위협까지 안정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어우러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은 한쪽에다가 필터 방안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강화, PAT 관련된 키워드도 있잖아요. 다음부터 이 개인정보 보전, 프라이버시 보전 기술 이것도 10가지 정도 되는데 대략 거기서도 뭐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충분히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혹시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답안에 녹여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달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조도 구조도
단계별로 프로세스를 그려주셔서 관련된 단계별로 보안 기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그 가이드라인 학습지를 이제 넣었는데 이렇게 그리는 건 아니죠. 일단 단순하게 함축적으로 단계별로 그려주시고 이거는 그냥 힘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수집 단계, 학습 단계, 저장 단계, 활용 단계. 수집 단계에서는 포이즈닝 공격과 이제 백도어 공격. 백도어 공격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마다 특정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공격이라고 합니다. 백도어 공격이. 그다음에 학습 단계에서는 AI 모델 공격을 이제 포괄적으로 했지만 알고 있는 뭐 이데이션 공격이라든지 익스트랙션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어드버서리얼 공격에 대한 그 키워드들 그런 부분들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장 단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의견수, 기존의 데이터 의견수라든지 랜섬웨어, 악성 코드 이런 것들 연습할 것 같습니다. 활용 단계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AI 모델 공격이 똑같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또 같이 좀 프로그램 관련합니다. 프라이버시 로깅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무자각적으로 이제 개인 정보가 계속 이제 노출되는 거죠. 얘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AI 비서, AI 스티커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의 어떤 정보들을 계속 이력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 로깅이라는 키워드들도 같이 조금 가져가시면은 대응 방안은 풍부하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책 측면,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강화 측면으로 해봤습니다. 이로 나와야 되는 것들은 모델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 방안이 많이 있어요. 그 적대적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이 스킹이라든지 뭐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같이 작성해도 좋지만 설계라는 것부터 우리가 최소화자 보안 침해에 대한 부분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잖아요.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스큐리티 가이드라인, 어떤 AI 보안 모델에 대한 훈련, 보안 데이터 확보하고, 그다음에 윤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제시해 주시면 될 거고, 마지막 측면에다가는 PET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술도 풍부하게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동 프라이버시라든지 동호암, 혹은 합성 데이터라든지 뭐 재현 데이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풍부하게 담아내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단락 쓰기가 되게 애매하죠. 대응 방안을 3단락에 다 물어보라고 했었으니까요. 근데 사단락 같은 경우는 뭘 낼까 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AI 기반의 어떤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만들어냈지 않아요. 공차를 이렇게 만들어냈고 얘에 대한 전자신호 보면은 AI 관련된 보안 관련된 그런 부분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좋을까? 또 기사에서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관련해서 AI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강건하게 AI 보안 모델을 구성해서 그 강건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취약점을 대한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보안 AI 학습 사이버 보안 분야의 AI 학습 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어떤 그런 체계를 이렇게 도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아니라도 전자신문에 이거 말고도 다양한 AI 보안 기업에 대한 대응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많이 봐오셨고 그런 거를 간단하게 도식화로 방송부라든지 기사가 선정돼서 이런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죠. 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고 있죠.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 거기서 따라서 이제 그 일부 사항에 따른 예를 들어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주요 쟁점들 대한 부분을 물어봤고 그다음에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 혹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오픈체인 프로젝트라는 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1달러는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해봤습니다. 그 라이선스를 이제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개방적이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카피레트 형태의 준수해야 될 방침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제한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다 이제 법적 규제를 준수를 해야지 페널티를 묻지 않고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인데 공통적 준수 사항과 선택적인 준수 사항으로 루팅해서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저작권 관련 문구라든지 제품명 기사든지 사용 여부 소스코드 이거는 중요하고 소스코드 공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허 그리고 빠지지 않아야 될 어떤 양립성 그 중복이 되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중복됐을 때 충돌이 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양립성 그런 부분도 빠지지 않고 농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은 이렇게 네 가지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드 공개 여부에 대한 부분, 특허권, 라이선스 양립성, 그다음에 듀얼 라이선스 뭐 이렇게 나눴는데요. 공개 여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피레트 측면에서 이제 허용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강한 카피레트, 약한 카피레트 해가지고 소스 코드 개발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공개 여부를 가능한 어떤 범위를 나눌 수 있는 어떤 라이센스죠. 수정 코드 공개할 수 있는 부분, 뭐 GPL, AGPL 이런 게 있고 전부 공개에 대한 부분, 공개 의무가 없는 어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라이센스까지 그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권인데요. 라이선서나 라이선시로 라이센서, 라이센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제3자에 대한 특허에 대한 부분을 나눠드렸습니다. 얘는 이제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우리 그거잖아요. 지식재산권이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람,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특허를 갖고 있는 특허권 갖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저작권과 특허권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 라이센서 특허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제작하는 동시에 저작권을 고려하고 있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오픈소스의 개방 여부를 코드 여부를 코드를 개방할 수 있는 여부를 보여주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센시 같은 경우는 특허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대 특허는 둘 다 이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PU 라이센스별로 그 소스 코드를 이제 개방하는 개방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양립성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가장 유명하죠.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그 대사용하거나 그 오픈소스 결합했을 때 충돌이 될 수 있는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도 간단하게 한 두세 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듀얼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인터넷 보시면은 오픈 소스 무료 이용도 있고 상업적으로 용어하는 그 상업용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이제 복합적으로 라이센스를 발급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얘는 이제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지만 내가 상업용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오픈 소스 보면은 이제 무료용이 있고 사업용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듀얼 라이센스 혹은 멀티 라이센스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오픈체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공급망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많이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련된 어떤 그런 보안에 대한 위협도 있고 소프트웨어 일단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파도가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 곳에서 OS 라이센스가 위반이 되면은 준수가 실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그 기업별 협력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혹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SO IEC 5230은 거기에 따른 표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230은 이렇게 4달러기 작성을 하긴 했지만 3달러기 작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6가지
6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요구사항은 36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설립, 정책, 라이센스 의무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접근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준수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어떤 접근성에 국가적 리소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S범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봄,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결과물, 그 다음에 오픈소스 커뮤니티 참여도, 우리가 이제 그 협력해서 어떤 커뮤니티를 이뤄서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어떤 기여도라든지,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 이 ISO, IEC 그 명세서가 5230 명세서 2.0까지 나와 있는데, 얘가 이 명세서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크게 6가지 요구사항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작성 안 해도 되겠지만 비슷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3 플러스 0은 5죠. 5, 2, 3죠. 잠시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고객 경험 관련된 그 린 UX 스타트업, 린 스타트업, 린 UX 토픽에서 많이 다뤄지는 페르소나든지 고객 경험, 그다음에 고객 여정지도 관련된 토픽으로는 디자인 싱킹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 따라서 마지막으로 페르소나에 대한 부분과 고객 여정지도에 대해서 점검차 주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관련된 키워드를 최대한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얘는 어떤 개인화, 초개인화 관련된 토픽을 상위 토픽을 준다라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고객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타일 경험,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요소, 키워드 같은 것들을 잘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필요하냐, 특별화된 개인화 관리를 위해서겠죠. 그럼 얘는 어떤 걸로 그런 관리를 하냐 했을 때 고객에 대한 행동 데이터, 이력 데이터를 중심으로 얘를 시키고 얘에 대한 어떤 접점 포인트를 가지고서 시각화된 도구를 통해서 세분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는 부분이 일단락에서 중요성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그 고객 경영 관리라는 키워드로 많이 쓰인다고 봅니다. CEM이라고 있는데 고객 경험 관리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페르소나죠. 페르소나는 이제 가상인물 대표 사용자를 표현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페르소나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통한 어떤 분석 절차라든지 혹은 유형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고, 유형을 이렇게 목표 지향, 역할 기반, 관계 지향, 가상 페르소나 이렇게 4가지로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많이 작성하는 게 이제 이거죠. 페르소나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 분석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이제 분석 절차라든지 범주를 파악하고 단서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페르소나를 작성한 다음에 평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7단계까지 많죠, 살짝.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거죠. 가상의 인물을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하기 위해서 대상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 범주를 파악하는 거죠. 어떤 그 물건을 팔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범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떤 그 단서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범주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페르소나를 실제로 작성한 다음에 평가하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 작성한다. 물론 제가 여기 7단계라고 했지만 이거 작성하기 어렵죠. 가장 적당한 거는 4단계를 적당한 것 같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단계 들어있는 키워드를 4단계에 키우다가 강하시면은 풍부한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여정 지도죠. 얘는 어떤 가시화 도구잖아요. 고객의 어떤 이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고객의 어떤 접근 경로를 세분화시키고 그다음에 좀 포인트를 도출해서 시각화시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고객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제시하는 어떤 시각화 도구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로 작성 절차가 고객 페르소나가 생성을 해야 된다.
아까 2단락에다가 이제 페르소나에 대한 부분을 썼잖아요. 거기서 3단락과 연결시킬 수 있는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게 그 페르소나랑 고객 여정 지도를 따로따로 물어본 건 아닌 거죠. 연결되어 흐름, 논리적 흐름을 조금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측정 지표 결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보면은 이제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넣을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PI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뭐 페이지비라든지 고객 이탈률, 유저당 평균 수익, 요거는 이제 그 그로스 해킹 그 관련된 키워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출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접점 및 단계에 따른 구성, 터치 포인트 식별하고, 고객 여정을 세분화시키는, 이거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여정에 대한 세분화와 터치 포인트를 노출하는,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성공 포인트를 파악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크로스해킹 마케팅 전략을 작성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많이들 지치실 텐데 많이 피곤하시고 그러실 텐데 한 주만 더 버티시면은 끝납니다. 마지막에 후회 없는 129회 시험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원하시는 그리고 이제 꼭 합격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129회 전부 다 합격해서 좋은 결과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